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올해 이제 수능이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이번에 이제 2016 정시 지원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아무래도 설명을 하다 보면은 기본적인 모집 요강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 위주로 하게 되는데, 오늘은 기본적으로 이제 단순히 모집 요강 정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대학별로 모집 요강을 살펴보면 되니까 정시를 지원할 때 시기별로 꼭 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입시투데이 이제 대표고요. 지금 결정적 이 순간에서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정시가 올해 수능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정시 컨설팅을 고민하는 학생들이 많을 텐데요. 결정적 이 순간에서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상담을 받아볼 수 있으니까 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제 올해 정시와 관련해서는 주요한 변화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교육과정이 달라지는 내년 입시까지 감안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거는 일단 의대 증원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디컬을 생각하는 학생들은 단순히 작년 입결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자연계열 최상위권은 경쟁이 더 심해졌다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올해가 황금돼지띠 해 고3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3만 명 이상의 수험생이 늘어났기 때문에 올해 정시가 생각보다는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올해 이제 정시 지원할 때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는 바로 이제 사탐론입니다. 아무래도 이 자연계열 학생들이 사회탐구 응시를 많이 하면서 입시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수학, 미적, 기하랑 과탐 응시하는 학생들이 수능 최저 충족률이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정시에서 과탐 지정하는 대학들의 입결이 작년과 달리 좀 떨어질 가능성이 크고요. 올해 이제 과탐 응시자들이 굉장히 줄었기 때문에 교차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불리해질 수 있다라는 점들을 우리가 좀 감안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8부터 입시가 많이 달라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대학들이 올해 정시부터 교과평가를 반영하는 대학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정시를 지원할 때는 교과평가라든지 이런 것들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모집 단위가 첨단학과들이 신설이 많이 되면서 모집 단위가 많이 바뀌었고 신설이 많이 됐고, 대학들이 모집 단위들의 모집군을 이동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작년 입결 혹은 재작년 입결과 비교해서 원서를 쓰면 굉장히 불이익이 클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꼭 참고해서 지원하시기 바라고요. 올해 이제 정시 지원할 때 꼭 하나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사항들 중에 하나가, 정시 지원할 때 기본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재수를 염두에 두고 상향 지원을 많이 하는데요. 내년이 교육과정 마지막 해이기 때문에 올해는 연해와 달리 조금 더 안정적인 지원을 할 가능성이 많이 있는 해다라는 것들을 좀 알아두고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시를 지원할 때는 이제 수능 성적표를 확인하고요. 수능 성적표 받고 난 다음에 모집 요강이라든지 대학별 입결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많이 확인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설명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올해 입시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활용하는 모의전이라든지 합격 예측을 이용하면서 대학 라인을 잡아가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런 이 모의전이나 합격 예측이 입시 기간마다 많이 차이가 있고 시기에 따라서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원서 접수 전까지 굉장히 많이 변동이 있다라는 점들이죠. 그리고 이제 정시를 지원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들은, 정시 지원은 수시와 달리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를 감안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시는 기본적으로 가나다군에서 한 번씩만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군에서 안정을 잡고 다른 군에서 어떻게 지원하느냐에 따라 경우의 수가 많이 달라지죠. 예를 들면 가나다군에서 5개의 경우의 수를 생각한다면 총 125가지의 경우의 수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시에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특정 대학을 생각한다라고 하더라도 내 점수가 유리하게 반영이 되는지, 그리고 경쟁자와 더불어서 내 성적이 합격할 만한 성적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포트폴리오가 중요하다라는 것들이고요. 이제 정시에서 우리가 안정 지원을 할 것이냐, 아니면 반수를 할 것이냐, 재수를 할 것이냐, 상향 지원을 할 것인가, 아니면 대학을 우선시할 것인가, 아니면 특정 학과를 우선시할 것인가 등등에 따라서 경우의 수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플랜 A, B, C 이렇게 준비를 해주는 게 정시 지원할 때 가장 기본적인 전략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가장 이제 필수적인 입시 일정을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할 거는 자, 12월 5일이 수능 성적 발표일입니다. 그리고 수시 합격자 발표가 12월 23일이에요. 23일까지예요. 추가 합격자 발표가. 그러면 23일 날 추가 합격자 발표가 되고 그 다음날 등록 마감을 합니다. 그러면 25일 날 2월 인원이 발표가 돼야 되는데 25일이 휴일이기 때문에 올해는 26일 날 발표가 날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들 염두에 두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올해 정시에서 교과평가를 반영하는 대학들이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그러면 이 교과평가 반영할 때 기준은 언제냐? 11월 31일 기준입니다. 그리고 정시 원서 접수 기간이 올해는 통일이 됐어요. 29일에서 31일. 그래서 올해는 31일 날 마감하는 대학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별로 마감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꼭 눈여겨보시고 지원하셔도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렇게 정시 지원을 하고 만약에 안 되면 이제 추가 모집까지 지원을 해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추가 모집 같은 경우는 간혹 메디컬도 등장을 하긴 하지만 보통 대부분은 경기도권이나 지방권 대학들이 좀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수도권 대학들도 추가 모집을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정시가 안 됐다라고 하면은 추가 모집도 꼭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작년에 이제 단순히 배치표만 믿고 정시 지원을 이제 건동 라인을 했다가 떨어지고 추가 모집을 통해서 중앙대 합격한 학생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추가 모집까지 꼭 도전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이제 우리가 수능 성적 발표가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수시에 지원한 학생들은 대학별로 이제 합격, 불합격 발표 나는 걸 기다리면서 예비번호를 받았을 때 취업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되겠죠. 그리고 정시 설명회라든지 모집 영역을 통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학 어디가에서 입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해 볼 필요가 있겠죠. 올해는 대학 어디가에서 입결을 발표할 때 주요 대학들 중에 일부는 수학에서 미적 기하 확통, 응시자 정보를 발표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대학 어디가 입결이 좀 의미 있는 정보들이 많이 있으니까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시 추가 합격자 발표 마감인 23일까지 해서 이제 대학들이 수능 성적 발표 이후에 변환 표준 점수를 발표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요 대학들을 지원할 때에는 대학들의 변표에서 내 성적이 유리한지 불리한지들도 참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능 성적 발표 나면 본격적으로 이제 모의저인 합격 예측 서비스들을 이용을 하게 되는데 중요하게 생각할 점은 수능 성적 발표 이후부터 정시 지원까지 모의지원이나 합격 예측은 굉장히 많은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기에 따라서 추합이냐 최추합이냐 불합격이냐 이런 판단 값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특정 시기의 값들만 보지 말고 끝까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보통은 이제 우리가 수시 2월 인원을 확인할 때 전체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수능 성적 발표 나면 수시 합격을 기다리기 때문에 모의저인 합격 예측 서비스를 기다리고 있다가 수시가 전부 다 불합격하면 본격적으로 모의저인 합격 예측 서비스를 이용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이용자가 갑자기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용자가 증가하고 수시 2월 인원까지 정보들을 다 확인하면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아주 굉장히 신뢰도 있는 값들을 활용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수능 성적 발표 나면 정시 지원 전까지 해서 정시 컨설팅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성적대에 따라서도 컨설팅이 필요한 시기들이 좀 차이들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올해는 대학별로 변화 사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너무 빠른 시기가 아니면 보통 뭐 원서 접수 전까지 해서 어느 때를 하더라도 의미 있는 정보들을 얻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시 지원할 때 우리가 놓치는 것 중에 하나는 기본적으로 작년, 재작년의 경쟁률이나 혹은 작년, 재작년의 입결만 보고 지원하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왜 조심해야 되냐면 작년에 유난히 펑크가 났던 학과들, 예를 들어 작년 같은 경우는 한양대나 중앙대나 일부 학과들이 굉장히 입결이 낮았어요. 하지만 올해 한양대나 이런 대학들이 모집군이 이동을 하고 경쟁자 대학들도 전형들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올해는 작년과 완전히 다른 상황이다라는 것들을 알고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정시 지원이 안 됐을 때는 추가 모집 지원 기간에 반드시 지원을 또 고려를 해보는 것도 의미는 있다. 올해 이제 사탐론이
한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기본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가 지금 원서 접수자 기준으로 해서 수능 원서 접수자 기준으로 해서 사회탐구랑 과학탐구를 한 과목씩 응시한 학생들이 8만 6천 명입니다. 그리고 과학탐구 응시자가 작년 대비 7만 명이 줄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사회탐구 응시자가 늘었죠. 한번 과목별로도 살펴볼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과목별로 살펴봤을 때 올해 특징은 뭐냐면 사회탐구가 전반적으로 응시 인원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과학탐구는 응시 인원이 굉장히 많이 줄었죠. 사회탐구에서 응시 인원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과목들, 기본적으로 사회문화랑 생윤입니다. 특히 이제 사회문화가 접수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그리고 과학탐구에서는 화학이 굉장히 인원이 많이 감소했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과학탐구 접수자들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만약에 정시에서 일부 국립대라든지 메디컬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과학탐구 지정들이 있죠. 그런 대학들은 입결이 작년보다는 많이 내려갈 수 있다라는 점들을 좀 감안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시에서 교과평가를 반영하는 대학들이 올해 연대랑 한양대랑 성대랑 이렇게 늘어났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정시는 많은 학생들이 수능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정시에는 기본적으로 N수생들이 많이 지원하고 주요 대학들은 많이 합격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교과 성적이라든지 교과 평가를 반영하면 실질적으로 경쟁률이 다소 줄어들 수 있고 혹은 입결도 소폭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시를 기본적으로 준비한 한 학생들이 대부분은 교과 성적이 좋지 않아요. 서울대에 지원하는 학생들을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교과 평가의 영향력은 작년까지 했을 때 굉장히 좀 낮았습니다. 올해 이제 성대랑 한양대랑 이렇게 교과 평가를 일부 모집 단위에서 또 이제 반영을 하는데 올해까지는 뭐 예를 들면 쉽게 생각하면 동점자 처리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영향력은 굉장히 낮은데 기본적으로 결격 사유가 있거나 아니면 출결에서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정시 파이터를 하다 보니까 내신을 완전히 버린 학생들이 약간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점들을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연대는 전체 모집 단위에서 교과 성적을 5%를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미인정 출결에 대해서는 감점을 하는데요. 고려대는 일반 전형과 교과우수 전형으로 구분해서 교과우수 전형에서만 교과 성적을 반영하게 됩니다. 이처럼 이 교과 성적이나 교과 평가를 반영하는 대학들에 있어서는 대학별로 평가 기준을 따져보고 내 성적 대비 유리한지 불리한지 이런 것들을 꼭 반드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올해 주요 대학들부터 이제 변화 사항들이 많은데요. 여기 이제 주요 대학들만 정리를 해둔 것은 뭐냐면 주요 대학들만 다 알아두라는 게 아니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지원할 대학 라인들에 있어서 어떤 것들을 중요하게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고 분석해야 되는지를 한번 정리를 해본 겁니다. 쉽게 생각하면 가장 중요한 거는 모집 단위가 신설이 됐다, 아니면 수능 반영 방법이 달라졌다, 모집군이 많이 이동을 했다, 이런 것들이죠.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입결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대 같은 경우는 진리자격부가 신설이 됐고 모빌리티 시스템 전공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리고 중요하게 학생 교과가 5% 반영이 되는 거고, 고려대 특히 이제 자연계열에서 과탐 필수가 폐지가 됐습니다. 서강대 수능 성적 반영 비율이 A형, B형으로 해서 달라지고 있어요. 성균관대 같은 경우가 배터리학과랑 바이오 신약 규제학과가 신설이 됐는데, 아무래도 이제 계약학과는 반도체가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고 있고 배터리학과가 그 다음으로 어느 정도 높은 입결을 보일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고요. 성대는 특이하게 나군에서 수능을 100분의 1을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나군 사범대에서는 학생부를 반영하고요. 한양대는 특이하게 인기 전공들이 모집군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작년과 다른 상황이 되는 거죠. 중앙대는 지능형 반도체 공이 신설이 됐고, 이화여대도 간호학과가 모집군을 이동을 했습니다. 경희대는 올해 입시의 변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시립대 같은 경우는 이제 가산점이 축소가 됐죠. 사실 가산점이 7%면 입시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치는데 3% 정도로 축소가 되면은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한 부분이다 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대학별로 우리가 이제 수능 반영 방법을 살펴봐야 되는데, 올해 입시 변화가 많은 경희대를 기준으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 중요하게 생각할 점은 경희대가 작년까지만 해도 영어의 영향력이 있었거든요. 영어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 입결에 많이 미쳤습니다. 그런데 올해 경희대는 영어 2등급까지 만점이에요. 사실 올해 영어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영어 2등급까지 만점이고 3등급이 2점 감점인 체제로 들어가기 때문에 올해 이제 경희대는 작년, 재작년 입결과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일 전망이 크다라는 점들을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계열에 따라서 인문계열, 사회계열, 자연계열에서 각각 반영 비율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들은 자연계열은 수학의 반영 비율이 40%인데 인문계열은 국어의 반영 비율이 40%죠.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기본적으로 이 경희대를 지원할 때 계열에 따라서 어떤 과목 우리가 국어를 잘 봤는지 수학을 잘 봤는지 그리고 탐구의 영향력도 크죠. 아무래도 영어를 작년에는 비율로 반영을 했다가 올해는 감점제로 바꿨으니까 탐구와 국어 또는 수학 성적에 따라서 분리가 많이 발생을 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경희대 같은 경우가 가산점이 인문계열에서 사회탐구를 응시했을 때 가산점이 폐지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사탐을 봤던 학생들한테는 다소 불리해질 수 있는 부분들이죠. 자, 그리고 올해 영어가 어려웠는데요. 영어 1을 지금 2개년 동안 성적이 발표된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올해는 영어를 지금 1등급이 3% 이하냐, 뭐 4%냐, 혹은 뭐 2%대다 이렇게 전망들이 각각 다르고 있는데 수능 성적 발표 이후에 영어 등급을 좀 보면은 확실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어 성적이 왜 중요하냐면 영어 성적에 따라서 영어가 올해 가채점 기준대로 굉장히 어렵게 출제가 되면 실제로 수능 최저를 충족하는 학생들이 많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정시에서 영어의 영향력에 따라서는 대학별로 유불리가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작년 같은 경우는 영어 1등급이 6%였는데 올해는 작년보다는 확실히 어려워질 것 같고요. 아무래도 2024학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보는 게 훨씬 더 타당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정시에서 대학들의 영어 반영 비율을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들은 대학에 따라서는 영어 3등급이 충분히 지원 가능한 대학들이 있고 영어 3등급이면 굉장히 불리한 대학들이 있다는 점이죠. 일단은 주요 대학들 중에 영어에 영향력이 가장 적은 대학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서강대라든지 서울대라든지 이런 대학들이죠. 그런데 영어에 영향력이 큰 대학들 기본적으로 보면은 연세대가 대표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대학에 따라서 영어의 영향력이 크고 혹은 등급에 따라서 이제 감점되는 구간들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죠. 그래서 본인 성적에 따라서 비슷한 대학에서 내가 만약 영어 3등급이다. 그러면 영어의 감점이 적은 대학들 위주로 지원 대학 라인을 잡아주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이하게 성균관대는 이제 수능 시험 이후에 변환 표준 점수를 별도로 발표하기 때문에 이걸 꼭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주요 대학들의 이제 가산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올해 이제 수학이냐, 수학에서 미적 기하에 대한 가산점이나 혹은 탐구에 대한 가산점도 사실은 입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데 기본적으로 주요 대학들 기준으로 해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과탐을 2개를 응시했다 하면은 이제 과탐 가산점들이 높은 대학들 위주로 지원 전략을 좀 수립을 해둬야겠죠. 가산점에 따라서 유불리가 상당 부분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제 경희대 같은 경우는 과탐에 대한 가산점이 이제 4점이고요. 특이하게 이제 과학 탐구나 혹은 수학이나에 대한 가산점들은 대학에 따라서는 점수로 반영하는 대학들이 있고 비율로 반영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기본적으로 3% 정도면 이제 가산점이 굉장히 좀 낮은 편인데 기본적으로 이화여대처럼 6%다라고 하면은 입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수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앙대처럼 이제 전체 모집 단위가 아니라 특정 모집 단위에 따라서 가산점을 적용하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반드시 확인을 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대학별로 이제 수능 활용 지표는 다 다른데요.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할
할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들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중상위권 대학들이에요. 100분위 반영하는 대학들을 보면은 중하위권 대학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 100분위 점수만으로도 변별력이 충분히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최상위권, 상위권으로 가면 변별을 하기 위해서는 표준 점수를 많이 활용하고요. 다만 이제 탐구를 기본적으로 표준 점수를 반영하느냐, 변표를 반영하느냐에 따라서 대학들의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변표를 반영하는 대학들은 통합 변표를 반영하느냐 아니면 계열에 따른 변표를 반영하느냐에 따라서 유불리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수능 성적 발표 후에 변환 표준 점수는 반드시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의전이나 합격 예측에선 대학별 환산 점수를 꼭 봐야 되는데 변환 표준 점수가 대학들이 늦게 발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대학들의 발표 여부에 따라서는 환산 점수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들을 꼭 기억하고 원서 접수를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시 지원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고려할 사항 5가지를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일단은 수능 성적 반영에서는 우리가 특이한 반영 비율을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수한 과목을 40% 반영한다라든지 특정 과목을 10% 반영한다라든지 아니면 반영 영역이 3개다라든지 아니면 탐구 과목을 하나를 반영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는 입결이 좀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특히 이렇게 되면 대부분 예를 들어서 탐구를 한 과목 반영한다라고 하면은 탐구 한 과목을 망치는 학생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학생들이 대거 지원하기 때문에 경쟁률도 올라가고 입결도 대거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점들을 꼭 알고 지원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상향 지원할 때 일단 우리가 정시는 기본적으로 안정 지원 위주로 하는 학생들은 없죠. 상향 지원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상향 지원 하려고 했을 때 자, 이제 우리가 정시 지원을 위해서 고려할 사항 5가지를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중요한 건 이제 수능 반영 방식이죠. 그런데 이제 수능 반영을 할 때 특이한 반영 비율은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반영 영역을 3가지만 반영한다라든지 아니면 탐구를 한 과목 반영한다라든지 반영 비율이 특정 과목의 반영 비율이 굉장히 낮거나 하면은 대학 어디 가나 혹은 대학 입학처에서 발표하는 100분위 평균 입결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하면 굉장히 많은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런 부분들을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환산 점수를 했을 때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들은 동점자 처리 기준 이런 부분들 좀 반드시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특히 상위권 대학을 지원하거나 아니면 대학별 점수가 정수로 끝나는 대학들 혹은 소수점 첫째 자리인 경우들은 동점자가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동점자에 따라서는 이제 추합이 되느냐 안 되느냐도 결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동점자 처리 기준 이런 것들을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이제 우리가 정시는 기본적으로 안정 지원을 하려고 정시를 하는 학생들은 별로 없습니다. 보통은 대부분 안정을 하나나 2개를 잡고 상향 지원을 많이 하게 되죠. 상향 지원을 했을 때 중요하게 생각할 거는 작년에 이제 펑크가 났던 부분들, 작년에 대학들 중에서 주로 이제 펑크가 많이 났던 대학들이 이제 한양대나 이런 대학들인데 작년에 이제 입결이 낮았기 때문에 올해도 낮다? 그렇진 않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낮았던 경우들은 기본적으로 배치표나 이러한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참고해서 올해는 역으로 다시 점수가 많이 올라올 수 있다라는 점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시는 기본적으로 수능 점수를 위주로 움직이게 되는데 그 기관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입시기관이나 아니면 다른 배치표나 이런 데에서 이제 대학별 환산 점수가 서로 다르게 계산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간혹 오류도 있고요. 혹은 예를 들어서 변표가 미반영됐다라든지 가산점이 미반영됐다라든지 이런 오류들이 있기 때문에 대학별 환산 점수는 우리가 교차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고 대학별로 학과별로 지원 가능한 점수들도 사실은 기관에 따라서 큰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여러 기관을 교차로 체크를 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지원 가능 점수를 살펴볼 때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들은 뭐냐면 같은 공대 라인에서 유난히 인기학과인데 입결이 낮게 형성이 됐다. 예측 점수가 낮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그런 모집 단위로 지원자들이 많이 몰리게 된다라는 점들이죠.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정시를 이제 우리가 원서를 쓸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기준이죠. 그 기준에서는 역시 대학이냐 학과냐, 대학이라면 어느 라인까지 쓰겠다, 아니면 학과는 예를 들어 간호학과만 고집하겠다 라든지 이러한
정시 원서에 기준이 있어야지 우리가 성공적으로 원서를 작성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경쟁률 추이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올해 고3들은 상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N수생들은 사실은 작년에 혹은 재작년에 원서 접수를 하면서 알거든요. 정시 원서 접수, 정시는 수시와 다르게 눈치 작전이 심하고 원서 접수 마지막 날에도 미달인 경우가 있습니다. 오후 2시, 오후 1시에 발표하는 경쟁률에서도 미달인 모집 단위들이 있는데 원서 접수가 끝나고 최종 경쟁률을 공개했을 때 그 모집 단위가 예를 들어서 1대1도 안 됐는데 원서 접수 끝나고 10대1이 됐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몰리는 경우들도 상당 부분 있어요. 그래서 정시를 지원할 때 너무 경쟁률이 미달인 경우, 원래는 경쟁률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는 학과들인데 원서 접수 마지막 날 미달이다. 그런데 인원도 적다. 그러면 그런 모집 단위들은 우리가 반드시 조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정시를 지원할 때 또 하나 이제 생각해 봐야 될 측면들이 이제 취업 부분이죠. 아무래도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 부모님들이 굉장히 취업 문제에 대한 관심들도 많아요. 그리고 학생들도 취업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취업률과 대학교 입결은 비례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작년에 교대가 굉장히 정시 입결이 낮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수시를 보면은 교대가 경쟁률도 올라갔고 성적이 좋은 학생들도 많이 지원을 했어요. 그러면 올해 정시에는 작년과 다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공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특정 산업, 연관되는 산업이 호황이다 라고 하면 입결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이제 가장 중요한 산업들이 반도체, 조선, 방산 이런 산업들이죠. 이런 산업들과 관련한 학과들은 올해 정시에서는 좀 입결이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반대로 이제 요즘 우리나라에 이제 화학 관련한 산업들이 약간 침체기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관련 학과들은 입결이 좀 조정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해양수산부가 이제 부산으로 이전을 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지역 거점 국립대나 지역 사립대를 쓰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지역 인재 채용이 될 수 있는 학과들은 상당 부분 입결이 높다라는 것들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혹은 성적이 된다면 지역 인재 채용을 노리고 그런 학과들을 지원해 보는 것도 충분히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전남대 같은 경우가 이제 전기공학과가 대표적이죠. 한전에 지역 인재 채용이 많이 되기 때문에 공대에서 입결이 가장 높은 학과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대학이냐 학과냐에 대해서는 정시 상담을 하다 보면 원서 접수 전까지도 결정을 못 내리는 경우들도 상당 부분 많이 있는데, 수능 성적 발표 후에 원서 접수까지는 상당 부분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충분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신설학과에 대해서, 요즘은 이제 신설학과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첨단학과 같은 경우는 신설학과가 어떤 학과들인지 충분히 잘 알 수 있지만 모집명만 달라지는 경우들도 있고 모집 단위가 통합이 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컬이라든지 전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꼭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만약에 이제 대학을 우선시한다라고 한다면 복수 전공 혹은 전과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꼭 확인해서 지원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올해 정시 지원한 학생들 중에 정시 상담을 하다 보면 꼭 반수를 물어보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반수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꼭 조심해야 될 것들은 2학기 휴학이 되는지 여부를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보통은 여대라든지 이런 대학들이 2학기 휴학이 잘 되지 않아요. 그리고 1학기에서 최소 신청 학점이 몇 학점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반수를 생각한다는 얘기는 이제 내년에 정시를 수시와 정시를 지원한다는 얘기인데, 내년이 이제 마지막 교육과정 마지막 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입시가 굉장히 더 경쟁이 치열하겠죠. 그러면 반수를 생각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내년 전형 계획을 참고해서 2027 학년도 입시에서 어떤 전형으로 어떻게 지원할지 이런 것들도 살펴보고 결정을 하는 게 저는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시에서 대학 라인을 잡을 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들은 범위죠. 성적표를 받으면 기본적으로 국수탐에서 100분위 평균을 구해서 100분위 평균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3 안에서 이제 대학 정보를 대학이나 학과들을 찾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 성적이 대학별로 환산 점수라든지
가산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펴봐서 대학별 누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대학들이 유리한지 이런 것들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각 군별로 내가 실제로 지원할 대학들의 리스트를 정리를 하고 올해 내가 안정 지원할 것인지 아니면 상향 지원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고 그 군별 조합을 다양하게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보통 기본적으로 정시는 안정 하나에 적정 하나에 뭐 상향 하나 이렇게 쓰는 경우들도 있고 안정 하나에 상향 2장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는데 안정 하나에 상향 2장이면 쉽게 생각하면 재수를 감안하고 쓰는 도전인 거죠. 그런데 이 안정이라는 얘기를 할 때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 정시에서 안정은 모집 인원이 너무 적은 모집 단위를 안정을 잡으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모집 정원이 5명인 학과에서를 안정을 잡고 지원을 한다면 이 만약에 경쟁률이 작년에 유난히 낮았던 경우라면 올해 경쟁률이 올라가고 추합이 많이 안 돌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안정을 꼭 잡아야 된다라고 하면은 모집 인원도 반드시 염두에 두고 지원을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모의 지원이나 합격 예측을 요즘 많이 이용하는데 표본 분석을 좀 많이 해야겠죠. 그런데 이제 표본 분석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모집 인원이 많은 학과의 경우는 현실적으로는 표본 분석하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모집 인원이 적다면 우리가 충분히 표본 분석을 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예를 들어서 내가 실제 지원을 하려고 하는 대학들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경희대다라고 하면은 경희대에서 내가 만약에 공대 라인을 쓰고 싶다라고 하면 경희대 공대의 다른 모집 단위들까지 예를 들어서 진학사 업데이트가 될 때마다 모집 단위별로 점수들이 어떻게 이동을 하고 있고 모의 전자가 어떻게 이동을 하고 있고 최종 컷의 점수 추이는 어떻게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차라리 조사를 해보고 표본 조사를 한 다음에 연계해서 판단을 내리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모의지원이나 합격 예측은 진학사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이제 꼭 기억해야 될 거는 실제 지원이 아니라 반드시 모의 지원인 거죠. 모의 지원이다 보니까 이제 일정별로 합격 예측 서비스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합격 예측 서비스 업데이트를 할 때마다 모의 지원 모집 단위에 대한 최추합 혹은 추합 혹은 최종 컷 혹은 이런 데이터들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데이터들을 보고 많은 학생들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쉽게 생각하면 같은 대학에서 경영학과와 경제학과가 있었는데 경영학과가 예를 들어서 최종 컷이 500점인데 경제학과가 똑같은 수능 반영 비율인데 490점이다 라고 하면은 경제학과로 몰리게 되는 거죠. 그런 식이라는 것들을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모의지원에서 이제 합격 예측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할 때에는 아무래도 고정값들이 없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수능 성적 발표일, 예를 들면 뭐 12월 15일, 12월 20일, 12월 25일 이런 식으로 날짜에 따라서 이런 값들이 계속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판단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측면들이 있는데 이러한 판단 값들은 실제 원서 접수가 가까울수록 정확해진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작년 같은 경우 대학들이 그 특정 대학에서 모집 모의 지원 값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기본적으로 12월 21일자와 12월 31일자로 정리를 해봤는데 10일 차이긴 하지만 모의 지원자가 기본적으로 이제 12월 31일로 가면 갈수록 모의 지원자가 많아집니다. 그리고 입결 자체도 보면은 어떤 모집 단위는 입결이 내려갔고 어떤 모집 단위는 입결이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커트라인 자체도 많이 달라지게 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모의지원이나 합격 예측을 이용할 때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통일된 값을 보는 게 아니라 자신이 30개 저장한 대학과 학과들을 보기 때문에 따로따로 보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보여요. 그런데 내가 특정 대학에 꼭 지원하고 싶다, 안정 지원을 하고 싶다라든지 상향 지원을 하고 싶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표를 만들어서 활용해 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모의 지원자들이 어느 정도 이동을 하고 있고 빠져나가는지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커트라인 점수가 원서 접수 때까지 내려가느냐 올라가느냐 어찌 보면 중요한 거는 사람 심리는 똑같습니다. 정시는 기본적으로 수능 점수를 알고 지원을 하는 거고 모의 지원이라는 값들도 요즘은 다 알고 지원을 하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원서 접수 전까지 해서 만약에 최종 컷이 상승 추세다라고 하면은 그 상승 추세 때문에 원래 추가 합격이라든지 이런 데 있던 학생들이 이탈을 하게 되는 거죠. 최초 합격을 하기에 불안한 학생들도 경우에 따라서는 이탈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최종 컷이 만약에 내려간다라고 하면 안정적으로 합격할 수 있는 학생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실제 지원을 해서는 오히려 학생들이 더 몰릴 수 있는 구조다라는 점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시 지원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모의 지원이나 합격 예측에 저장을 해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의 파일로 정리를 해서 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리할 것들은 일단 경우의 수를 좀 다양하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가나다군별로 5개 정도의 대학 학과들을 좀 정리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계획 인원과 2월 인원을 반드시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사실 이 2월 인원이 최근 이제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이 2월 인원이 의외로 중요한 라인들이 어디냐면 중하위권 대학을 쓰는 학생들은 2월 인원이 상당 부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볼 필요가 있고요. 예를 들어 합격 예측이나 배치표의 점수들도 다양하게 우리가 많이 쓰는 기관들의 점수를 같이 적어보고 내 점수와 비교를 해보고 경쟁률과 추가 합격 이런 것들을 같이 비교를 해보면 훨씬 더 선택을 할 때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성적대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지원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중요한 건 최상위권 학생들은 성적도 우수하지만 기본적으로 입시를 잘 알고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조심할 측면들은 뭐냐면 모의지원과 합격 예측을 통해서 지원을 한다라고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의외로 요즘은 역선택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학생들이 굉장히 똘똘하고 표본 분석도 잘해요. 그러면 이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합격 예측 그대로 지원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역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학생들은 단순히 칸수나 이런 것들만 보는 것보다 오히려 지원 성향 이런 것들을 꼭 반드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이고요. 이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 대학별로 성적 유불리가 많이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성적을 가지고 유리한 대학들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 대학별로 입시 변화 주요 사항들 좀 정리해 줄 필요가 있겠죠. 또 하나는 이 상위권 학생들은 지원 폭이 좀 넓습니다. 선택 사항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원 희망 대학만 볼 게 아니라 경쟁 대학들까지도 같이 보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은 학생들, 중하위권 학생들이죠. 보통 이제 중하위권 학생들이 정시 지원할 때 이제 단순히 어떤 모의 지원이나 배치표만 믿고 지원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학생들은 모의 지원이나 배치표만으로 보고 쓰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대학 어디 가나 대학 발표 입결을 통해서 내 성적과 비교를 해보는 게 제일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라인들은 기본적으로 실질 경쟁률이 더 중요해요. 배치 점수는 어느 정도 의미는 있지만 배치 점수가 잘 맞지 않습니다. 모의 지원자도 이 라인에서는 많이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 라인을 쓸 때는 반드시 2월 인원을 확인하고 이게 이제 추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실질 경쟁률을 기반으로 해서 라인을 잡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성적이 어느 대학에 유리한지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성적이 어떤 특정 과목을 완전히 망쳤다라고 하면 세계 반영 대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집 여건 정보를 통해서 자신한테 유리한 대학을 빨리 찾아서 그 라인을 중심으로 찾아보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정시 지원할 때 꼭 알아야 될 사항들을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오늘 강의와 관련해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꼭 대학별로 최종 모집 요강을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결정적 이 순간에서 만나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